안녕하세요.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서 역량을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을 하던 저는 28의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 연애는 아니었지만 감히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실되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저는 2년 후인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키에 동그란 단발머리를 하고 동그란 안경을 끼고 다니던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긴 생머리가 이상형이었던 제게 동그란 단발머리를 사랑하게 된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것이었답니다. 전혀 아닐 것 같은 곳에서 사랑이 피어나니 정말 멈출 수가 없더군요. 남들은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고 이상한 농담들을 해대지만 그들 역시 진심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더 좋아졌으니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스스로도 콩깍지가 쓰인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귀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반했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손목에 겨우 딱 들어맞는 팔찌를 차고 다니기에 그 작은 걸 왜 차고 다니느냐 물으니 자기한테 소중한 것이라고 둘러대더군요. 누구와 어떤 의미가 있는 팔찌인가 질투가 나서 나도 한번 껴보자 하고 빼앗은 적이 있는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도금이 다 벗겨져 그냥 쇠로 된 팔찌더라고요. 나중에는 쇠독이 올라 알러지처럼 손목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도 고집스레 팔찌를 차고 다녀서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작은 손목에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와 괴로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옆에서 보기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선물로 금팔찌를 사줘 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팔찌가 오랜 친구와의 우정의 증표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뭐라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살이 찌게 되면서 그 팔찌는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 고이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내는 자기가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끝까지 책임질 그런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그 팔찌를 소중히 했던 만큼 저와의 시간과 저와의 추억에도 늘 진심이었기에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인연을 자신의 손으로 먼저 놓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도 영원히 사랑을 주고 싶었고요. 하나를 주면 둘로 갚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기에 저도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얼굴이 못생긴 편입니다. 인물이 영 아니었죠. 거울을 보면 스스로가 안타까울 때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아내는 이런 나를 대체 뭘 보고 만나나 싶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누구보다 진실되게 사랑했어요. 외적으로 참 없어 보이던 저였지만 그래도 나름은 번듯한 직장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세울 것도 없다 스스로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 못난 제 생각까지도 빈틈없이 사랑해주던 아내와 그런 애틋한 사랑의 힘으로 저희 부부에게는 예쁜 딸 자식이 생겼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이던 딸이던 중요하지 않으니 제발 저 말고 아내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아내를 쏙 닮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내는 자꾸 아이가 제 판박이라고 했지만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로 티격태격 사랑을 채워가는 저의 인생은 제법 좋은 인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도 끝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땅히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마음이 많이 심란했었어요. 아내도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그날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다가 길에서 옛 지인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회사에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얼굴을 자주 봤던 거래처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때 저는 입사 5년 차로 한참 자리를 잡아갈 때였고 그 직원은 거래처에 갓 취업을 해 똘망똘망한 눈빛이 인상 깊던 새내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바로 위의 직속 상사가 급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원래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가 모조리 일을 맡아 하게 됐다고 푸념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업무상 저와 마주칠 일이 많았었는데 실수가 아주 잦았습니다.
몇 번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니 그 친구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감당 못할 업무를 등에 지고 하루하루 바싹 타들어가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짠하기도 했었네요. 처음에는 물론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도 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이 손에 익어 머리는 기억 못해도 몸이 기억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었지만 그 친구는 하나를 할 때에도 긴장 탓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으니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짜증이 나다가도 속으로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분명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저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아주 친절한 거래처 직원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밖에서 마주치거나 저희 회사에 찾아올 때면 그 직원의 손에는 언제나 저에게 주기 위한 작은 간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명절이나 생일날에 과일 같은 것들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런 건 부담스러우니 가지고 오지 말아달라고. 나도 회사 눈치가 보여 혼자서 이런 걸 받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그 직원은 말했었습니다. 우리 회사 선배들보다 더 선배처럼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일 잘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줄일게요. 하지만 아마 대리님 회사분들 눈에도 대리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지 보여서 다들 아무 생각 안 하실걸요. 사회초년생다운 귀여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직원에게 자꾸만 뭔가를 받는다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기도 했고 때마침 회사 내부에서 팀이 세분화됐고 갑자기 제가 다른 부분으로 일을 맡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직원과 연락을 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자 그 직원은 아주 많이 아쉬워했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조바심 갖지 말고 늘 지금처럼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잘 해낼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와의 연락을 점차 끊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 직원은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을 통해 저의 안부를 물어왔지만 저는 새로 맡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그 마음이 왠지 부담스럽기만 해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거래처 직원도 저의 안부를 묻는 일이 뜸해졌고 어느 날 저희 회사 직원을 통해 대리님, 그 거래처에 김진석 씨 있잖아요. 왜 대리님 엄청 따르고 좋아했던. 글쎄 그 사람이 어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하네요. 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지나갈 사람이니 지나가는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제법 일을 잘하는 친구가 됐으니 어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인정받으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진석 씨를 무려 15년이 지난 어느 고독한 하루 일과 중에 다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가 2007년이었으니 제 나이 46이었을 때입니다. 훌쩍 흘러버린 시간만큼이나 서로의 얼굴도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그 얼굴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오래된 듯 낡은 택시 옆에 서서 종이컵을 입에 물고 타이어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은 틀림없이 그때 그 김진석 씨였습니다. 저 혹시 김진석 씨 아니에요? 아는 체를 하는 소리에 심드렁하니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확인하는 그의 표정에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된 얼굴이라 못 알아볼지도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을 했나 싶은 마음이 뒤늦게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깐 무표정하던 진석 씨의 얼굴에 이내 화색이 돌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안도의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엄마야, 이게 누구예요? 설마 한 대리님이에요? 와,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꼭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그 활기찬 목소리와 물불 가리지 않고 쑥스러운 칭찬을 하는 저 말투.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는데도 저를 알아봐주는 것도 많이 늙어버린 제 얼굴에 대고 멋있어졌다는 칭찬을 듣기 좋게 해주는 것도 고마웠죠. 식사가 아직이라면 밥 같이 먹자는 넉살 좋은 그의 말에 홀린 듯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제가 7년째 오고 있는 기사식당인데 제육볶음이 기가 막히게 진짜 맛있어요. 진석 씨가 데려간 식당은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오래된 기사식당이었어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금세 뜨거운 김이 풀풀 나는 새빨간 제육볶음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진석 씨는 상추에다 제육볶음을 크게 한 젓가락 얹어 제게 내밀며 말했어요. 대리님, 회사는 잘 다니고 계십니까? 저는 그만두고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다 택시기사 한 지 7년째 됐어요. 저한테는 이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게 먼저 쌈을 내밀고 제 것도 한 쌈 가득 싸서 입에 넣는 진석 씨의 얼굴은 이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그 말처럼 정말로 15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더군요. 사람들한테 그리 치이고 욕먹어가며 일했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일이 적성에 맞더라 하더군요. 똑같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매일 같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한 번 보고 말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낫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털털하고 속 시원한 말들이 듣기가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진석 씨가 직접 싸준 쌈 속에 든 제육볶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였는지 저도 제 사정을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말이지요. 더 어리고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니 나이 순으로 학력 순으로 그렇게 정리되더라고. 직전까지 달게 느껴지던 제육볶음이 그 말을 뱉으며 유독 쓰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다른 회사 일자리 알아보고 오는 길인데 다른 회사 사정들도 다 마찬가지인지 제자리가 없네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긴 진석 씨의 얼굴을 보니 밝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칙칙한 이야기를 내뱉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됐습니다. 서둘러 말을 돌리려는데 진석 씨가 제게 말했어요. 혹시 택시 일은 해보실 생각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택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싶다면야 자기가 발벗고 도와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길론 밝고 운전 경력도 꽤 있어 못할 것은 없었지만 그걸 업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주눅부터 들었죠. 그런데 진석 씨의 한마디에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완전 사회생활 못하고 어리바리할 때 대리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과일도 싫다, 과자도 싫다, 햄도 싫다. 받은 건 많은데 드릴 게 없어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와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제 속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러니 고민해보시고 부담 없이 말씀해주세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일단 지금은 제육볶음 식기 전에 후딱 드시고 천천히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래처 신입과 기사식당에서 제육볶음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의 도움을 받아 택시 기사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일이 위험할지도 모르니 다른 일을 찾아보자 저를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왠지 포기하고 싶지 않더군요. 들어보니 직장에 다닐 때만큼은 아니라도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에 아내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고 진석 씨의 도움으로 자격시험부터 본격적인 영업 준비까지 꼼꼼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 중이던 딸이 있었기에 꼭 잘해서 딸 대학 가는 것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빠가 되고 싶었기도 했어요. 일을 시작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 싶더라도 그만두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택시 일은 제게 잘 맞았고 가끔 힘든 손님을 받고 나면 몸에 힘이 빠져 당장 집으로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택시 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새벽에 영업을 하고 있던 저는 그날도 때 맞춰 마지막 손님을 받기 위해 골목을 운전하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허겁지겁 급한 발걸음을 하며 제 쪽을 향해 손을 흔드는 한 손님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아저씨, 지금 대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적어도 왕복 4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돈이야 그만큼 더 받겠지만 택시 일을 하고 처음 있는 장거리 손님이라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해야 하나 잠깐 머뭇하던 사이 그 청년이 뱉은 짧은 혼잣말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얼른 탓이라는 대답을 내놓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마에는 땀범벅, 얼굴은 울상이 되어 작은 소리로 엄마 하고 앓는 그 소리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 표정으로 그것도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필히 급한 일이 있는 것 싫터. 저에게도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 애타는 마음을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뒤에 태우고 많이 더우시죠? 하고 물으니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울먹이는 목소리에 룸미러로 얼굴을 살피니 그 얼굴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축축함이 그득했어요. 그게 안쓰러워 조수석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간혹가다 밤늦게 술에 취해 오는 손님들이 종종 있어 챙겨두면 유용하기에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가지고 다니던 휴지가 다 떨어져 그날 아침 새로 사서 채워두었던 휴지였습니다. 언젠가 또 오는 손님을 태우게 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사두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래도 며칠간은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젊은 청년은 제가 내민 휴지를 받아들고 감사하다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엉엉 우는 젊은 손님이나 세상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욕을 하며 술 냄새 나는 눈물을 훔치는 나이 많은 손님들은 종종 있었어도 멀쩡한 젊은 남자 손님이 오는 것은 저의 짧은 택시 인생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는 손님을 태웠을 때에는 손님에 따라 어떤 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오는 소리를 못 들은 척 라디오 볼륨을 키우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왠지 못 들은 척을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잔뜩 격양되고 쉽게 울음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청년에게 잠시나마 그 긴 울음 속에서 진정할 수 있는 틈을 주고 싶었습니다. 손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용기 내어 건넨 첫마디에 청년이 잠깐 울음을 멈추고 룸미러에 비친 제 눈동자에 눈을 맞춰왔습니다. 그 표정에는 우는 것도 놀란 것도 아닌 알 수 없는 눈빛이 그득했어요. 그러던 청년은 서둘러 그 표정을 지우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울었죠. 하고 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룸미러 속의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꾸벅하고 고개를 숙이는 틈에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후두둑 방울이 되어 무릎 위로 떨어지진 않았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날 처음 본 앞뒤 사정을 모르는 낯선 손님이었지만 그래도 대전까지 가는 길 내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힘들어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가는 길에 혹시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해요. 아직 택시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저만의 또 다른 임무라 생각하거든요. 나야 오늘 하루 보고 말 사람이니 더 편하게들 털어놓으시더만요. 저는 괜찮아요. 가는 길에 마음껏 울고 털어버려요. 저는 일부러 룸미러를 바라보지 않고 운전에 집중한 얼굴을 하고 무심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청년은 크게 후 하고 숨을 한번 내쉬더니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몹시 억울하거나 몹시 분해서 몹시 슬퍼서 우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가슴에 한이 있는 듯한 그런 울음이었어요. 청년은 자신이 원래 대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취업을 서울로 하면서 하나뿐인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말도 덧붙였어요. 신호를 받으며 주변을 살피는 동안 귓가에 들려오는 그 청년의 목소리가 꼭 며칠 전에도 만나 함께 밥을 먹었던 진석 씨의 젊은 시절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진석 씨뿐만 아니라 한때의 제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둘이 남겨졌었다는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나가시던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자신의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말만이라도 그간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가늠이 가더군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감당해야 했을 시선과 현실 속에서도 끝내 아들에게 훌륭한 엄마로 인정받은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떨어져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던 자식의 마음이 겪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마음일지 짐작이가 안타까웠죠. 짐작으로 미루어 보건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모자지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어머니께 그간 받았던 사랑을 이야기하던 청년은 갑자기 그런데 하며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또 한 차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여기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루 일과 중에 어머니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어요. 일 마치면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어머니 식사 뭐 드셨나 여쭤본 다음 나도 똑같은 메뉴로 먹어야지 하고 별것 아닌 것들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저도 시간이 지나니 그런 저녁밥보다는 밖에 나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는 저녁이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점점 바깥 약속이 많아 전화도 잘 드리지 못하는 제게 서운한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늘 사람들하고 어울려 잘 지내니 다행이라고만 하셨었어요. 밥은 먹었니? 잘 챙겨 먹어라. 잘 챙겨 먹어서 다행이다. 너 좋아하는 반찬 좀 보냈으니 끼니 거르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들 나가 살며 행여 끼니 조금이라도 거를까? 늘 밥 걱정뿐이던 어머니께 저는 더 이상 식사 챙겨 드셨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잘 건네지 않는 게으른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한심하죠, 저. 어제만 해도 그래요. 퇴근하고 회식이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이왕이면 숯불에 구워 먹는 고깃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진짜 숯불구이집에서 고기를 굽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거나하게 취해버리느라 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줄도 모른 채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아침엔 어젯밤에 있었던 회식 때문에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채 출근을 했고 어머니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하루 종일 숙취에 시달린다는 핑계로 전화드리는 걸 미루었어요. 퇴근하는 길에라도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뻗어버렸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조금 살 것 같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주영아 나는 이제 괜찮다 인 거예요. 청년은 거기까지 말하고 다시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지 휴지 좀 더 쓰겠다고 휴지를 뽑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의 휴지를 더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쓰는 청년의 마음이 예쁘면서도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일부러 말문이 막힐까 이야기 내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청년의 얼굴을 룸미러로 살피니 얘기하는 내내 울고 있었던 것인지 퉁퉁 불어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이 거울에 비춰졌습니다. 이미 택시에 올라 대전까지 갈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눈치를 챘었지만 필시 어머니의 다음 말이 청년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은 목을 가다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돌덩이를 머리에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어요. 이제 괜찮다는 말씀은 곧 그전까지는 괜찮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런데 저도 진짜 나쁜 자식인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냅다 성질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고. 어머니는 분명 제게 전화를 걸으셨고 받지 않았던 것도 제때 다시 연락을 드리지 않았던 것도 저인데 저는 그 순간마저 어머니의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엉 울다시피 흔들리는 목소리를 한 청년의 얼굴은 이미 마음 깊이 반성과 후회로 물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휴지를 꾹 쥔 청년의 주먹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듯 가슴께를 내리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청년의 어머니께서는 며칠째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 동네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았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나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냅다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 혼자서 병원에 가게 된 어머니는 혼자 입원해 검사를 앞두고 그제야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행여 아들이 걱정할까 괜찮다는 말부터 튀어나갔던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보니 보통 증상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데 동네 의사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검사받을 수 있다고 대전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단 하루도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 급하게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전화를 진작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평소 어머니의 건강에 관심이 없었던 자신에 대해 원망이 멈추지를 않는다고 청년은 말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만 치솟아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고요. 저는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지요. 소중하고 아까웠던 것들이 당연해지는 순간들. 많은 관계에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지만 특히나 가족들 사이에 그런 순간들이 유난히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해요. 감히 잃게 될 순간은 상상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관련 없는 전혀 모르는 타인의 고통에도 마음이 쓰이는 법인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말에 받게 되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손님은 어머니께서 괜찮지 않으시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소리친 것일 테고요. 무엇보다 그런 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이시랍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이라 손님의 이야기를 곱씹게 되네요. 어머니께 소홀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길게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나쁜 자식,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 나 스스로를 그렇게 혼내고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하면 되니까요. 나를 가장 잘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랍니다.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어머니께도 별일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어머니 뵈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말없이 달이라도 주물러 드려보세요. 청년과 저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머니께 잘할 거예요. 라고 대답한 청년은 어머니 생각에 잠긴 건지 대전까지 가는 남은 길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중간중간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만이 뒷자리에 여전히 그 손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급한 마음에 은근슬쩍 택시의 속도를 올려 예상보다 일찍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이터기에는 14만 9천 원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 청년이 서둘러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제게 건넸고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맘때쯤 택시에 카드 단말기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그때까지 제 택시에는 단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드 택시도 있고 아닌 택시도 있어서 카드 결제를 이용할 손님들은 종종 탑승 전에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묻고는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청년은 카드 택시를 골라 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아직 카드 결제가 어렵다고 말했더니 청년 역시 몹시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처음 탈 때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난감하고 미안한 상황이었죠. 잠깐 멈칫하던 청년은 고민하는 얼굴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제게 건넸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한 지폐로 된 15만 원이었어요. 서둘러 거스름돈을 챙겨 건네는 제게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밤길에 대전까지 와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신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지만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 가슴이 너무 떨리고 미칠 것 같았는데 아저씨가 다정하게 들어주신 덕분에 조금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해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택시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청년의 뒷모습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약속한 것처럼 저는 조용히 속으로 그 청년의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행으로 차를 돌렸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어느덧 동이 트는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근무하는 기사를 위해 영업이 끝나면 기본적인 뒷정리를 하는데 앞좌석을 그럭저럭 정리하고 뒷좌석까지 정리하려 뒷문을 연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좌석 아래에 낯선 지갑 하나가 길을 잃고 떨어져 있었어요. 허리를 숙여 지갑을 주워들고 지갑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좀 전에 대전에서 내렸던 그 청년의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서울로 다시 출발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미리 좌석을 살펴볼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고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금 걸리더라도 경찰에 맡겨 지갑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잘 챙기지도 못할 사정이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봤었더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괜히 불편한 마음이 들어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터덜터덜 걸어 첫 차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그때였습니다. 여보!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아내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졸리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그 새벽에 대전까지 운행을 하려는 생각을 했냐며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쩌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된 저 때문에 아내가 밤새 더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를 마중 나와준 아내에게 고마웠어요. 저는 아내에게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하다가 챙겨온 지갑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웬 지갑이냐며 아내가 놀란 눈을 했어요. 손님이 지갑을 두고 내렸더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는 청년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사정이 안 됐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눈물도 정도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던 터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힘들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내의 가슴을 울린 것 같았어요. 달래는 제 품 안에서 눈물을 훔치던 아내는 이윽고 무언가 결심했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내일 지갑 다시 가져다 주는 거 어때요? 직접? 직접? 대전까지? 놀라서 제가 되묻자 아내는 다시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말했어요. 경찰에 맡기면 찾아주기까지 그 사이에 지갑 쓸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서울이고 그 청년은 지금 대전에 있어 서울에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바로 찾을 수도 없을 텐데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한테는 유일한 보호자일 텐데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당신 내일 휴일이기도 하고 대전으로 가져다 주면 좋겠어요. 응? 오면서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쉬는 날이면 함께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저희였습니다. 드라이브 삼아 대전에 내려가 지갑을 주고 오면 좋겠다는 아내의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말 그대로 마침 딱 휴일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희 부부는 낡고 오래된 경차를 이끌고 대전으로 달렸습니다. 그 청년과 따로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 무작정 그 병원 원무과에 대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병실을 알려달라 부탁했어요. 다행히 그 청년이 보호자로 등록된 병실이 있다고 했고 아내와 저는 원무과에서 알려준 호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영씨? 그리고 마침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희 또래의 한 여자 옆에 붙어 앉아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그 청년은 놀란 눈을 하고 저희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손님에게 지갑을 건네는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어머나! 하고 울음을 왈칵 터뜨려 버렸습니다. 지갑을 건네던 손을 멈칫. 저도 놀라고 그 청년도 놀라 아내를 살폈어요. 그리고 아내의 시선 끝을 따라가니 그곳에는 아내와 같은 표정을 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윽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숙향아, 미희야, 네가 왜 여기에? 아내는 침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누워있는 청년의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어릴 적 친구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 중학교 유일한 단짝이 너였는데 너 그렇게 이사가고 내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렸는데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너 만날 날만 기다린다고 우리 그때 나눠 꼈던 우정 팔찌가 다 녹슬어 망가져가도 버리지도 못했는데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네가 왜? 그 팔찌의 주인공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도 고른다고 벗으래도 벗지 않고 작아진 팔찌를 꾸역꾸역 끼고 다니던
연애 시절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살이 쪄서 끼지 못한다고 슬퍼하면서도 절대 버리지 않고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그 팔찌의 주인공이 대전 청년의 어머니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군요. 청년의 어머니, 아니 아내의 친구는 눈물을 흘리느라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 가서 꼭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미희 너한테는 꼭 내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 아버지 사업 망하시고 그대로 시골로 다시 한번 이사를 가느라 아버지, 어머니도 그 후에 얼마 안가 돌아가시고 오빠들 하나 둘 먹고 살겠다고 떠났는데 나 혼자 무지하게 힘들었다. 미희야, 미안해. 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너한테 연락할 생각도 까맣게 잊고 살았어. 나중에야 널 한번 찾아야지 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던지. 보고 싶었어, 내 친구. 내 단짝. 미안해. 그러더니 아내의 친구 숙향 씨는 자기도 그 팔찌를 아직 가지고 있다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 속 그 팔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말해 질투를 느낀 적이 있는 그 오래된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말이에요. 괜히 저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제 손목을 지그시 잡아오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지갑을 찾아줘서, 엄마의 친구를 찾아줘서, 둘 중 어떤 걸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눈물을 쏟아내던 두 여인은 곧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숙향 씨가 위암 1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눈물을 그쳤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눈물을 쏟았지만 청년의 말을 통해 그 눈물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늘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시게 됐으니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하늘의 뜻같이 여겨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그러면서 그날 택시에서 제게 건넸던 돈이 어머니께서 자신이 서울에 가면 쓰라고 주셨던 첫 용돈이었다며 그 돈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용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지갑에 간직하고 있다가 가진 현금이 그것뿐이라 급하게 계산을 했는데 그 돈이 아저씨 손에 넘어가서 이렇게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곱씹을수록 더욱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토록 활짝 웃는 것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소가 꼭 아이의 웃음 같았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은 것 같다며 감격했어요. 연락이 끊긴 친구와의 증표라며 아주 긴 시간 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의문의 팔찌가 이렇게 다시 그 주인공들을 만나게 되다니 저 또한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청년의 말처럼 택시비를 내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의미 있는 돈을 덜컥 택시 기사에게 내밀었던 그 순간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아내는 친구와 자주 만나 오랜 이야기를 풀며 지내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고요. 아내가 웃을 일이 많아지니 저도 기뻤습니다. 어린 시절을 되찾은 아내는 어쩐지 점점 젊어지는 것도 같았어요. 저희 딸도 엄마가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청년은 저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답니다. 숙향 씨 아들 주영이. 녀석은 처음 본 날의 울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늘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을 때 주영이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이렇게 잘 웃으시는 거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때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리길 참 잘했어요. 그쵸, 아저씨? 그 목소리에 담겨있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저도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필 골라 탄 택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운전하던 택시여서 고마웠다고 저는 주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7년 후 주영이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숙향 씨의 치료 막바지가 진행되었을 때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큰 거래처를 맡게 되면서 주영이의 인생에도 꽃이 피게 되었다 했어요. 그 거래처가 아주 큰 회사인데 그 회사의 마케팅을 맡았던 것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며 마케팅 큰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였지만 회사를 나와 개인으로 활동하면서도 각종 강연과 책을 출판하며 큰 돈을 벌게 된 주영이는 결국 숙향 씨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아내도 크게 기뻐했답니다. 진지한 얼굴로 내가 숙향이 보러 대전 내려가서 살까봐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아내였으니 주영이의 대박이 저에게도 곧 축복인 셈이었죠. 저는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사람이니 말입니다. 이제는 두 집이 가까운 이웃으로 살며 친한 친구, 다정한 이웃으로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6년 전 밤늦은 시각 택시에 눈물바람으로 올라탔던 낯선 청년은 지금의 저희 부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인연의 끈이라는 게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신기하고 감사한 기억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에도 저희에게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어 봅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서로의 곁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